네, 어느덧 우리가 마지막 강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통신 개론을 공부하면서 이번 5강 정보통신망 네트워크를 공부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일단 내리려고 합니다. 본 강에서 구석구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합격하는 목표 점수는 100점 만점에 7, 80점 이상으로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게 우리가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본 강의 속에 있는 내용들을 줄여서 짧은 강의로 한 과목당 4개에서 5개 정도의 강의만으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해줘야 될 부분이 이 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 풀이 강의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관련 학과를 공부를 한다면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출제하는 문제은행 시스템에 맞춰서 자격증 시험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80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80문항 중에서 48문항 이상 맞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그 점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요약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은행 시스템에서 나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여러분이 꿰고 있어야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대단원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제가 펜을 들었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 제가 펜을 주우러 갈게요. 자, 펜을 주우러 이렇게 갔는데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이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펜이 바닥에 붙었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아직 웃으시지 못하시는 분들, 뭐 아재 개그라고 놀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얘기죠. 나는 늘 합격할 수 있다, 붙을 수 있다. 내 주위의 모든 어휘를 붙을 수 있다는 어휘를 사용해야 돼요. 그 반대적인 어휘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듬거리죠? 자, 이거는 진짜 그 애드립입니다. 뭐 준비된 그런 어떤 액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얘기를 주위에서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얘기 잘한다 칭찬하고 이러면요 자기 자신이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에게 쓴소리, 싫은 소리 이런 걸 많이 해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한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정보통신망의 첫 번째 단원으로서 회선 교환 방식, 패킷 교환 방식, 다음 페이지에 메시지 교환 방식까지 나오는데, 자,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다시 한번 구분해 볼게요. 교환 통신망은 크게 회선 교환 방식과, 자, 역시나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축적 교환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 여기서 말하는 축적이라는 말은 저장한다는 의미죠. 저장하고 난 다음에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이 축적 교환 방식의 두 가지가 아래에 나오는 패킷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과 이 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나니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패킷 교환 방식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메시지 교환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교환 통신망의 종류에는 크게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으로 나누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교환 통신망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됐을 때 1번 회선 교환, 2번 패킷 교환, 3번 메시지 교환,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회선 교환, 패킷 교환, 메시지 교환을 1번, 2번, 3번으로 기억해 두시되 실제로는 구분할 때 패킷과 메시지는 저장 후 전달하는 방식이고 회선 교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회선 교환 방식은 자, 데이터 전송하기 전에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주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의 통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말기 사이 통신 회선을 설정한 통신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식을 취하는 교환망이다.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에 통신하는 기본적인 교환망이 바로 회선 교환망이라는 얘기죠. 회선 교환 방식은 컴퓨터와 단말기 간의 통신 회선을 고정적으로 할당하여, 그러니까 늘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늘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는 주 서버와
내 단말기, 스마트폰과 늘 연결되어 있어 고정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를 회선 교환 방식으로 한다면 축적 교환 방식에 속하는 대표적인 이 패킷 교환 방식 별표 하나 할게요. 자,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작은 하나의 단위. 자,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은 인터넷 그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뭐 네이버 접속한다 그러면 네이버하고 엔터를 딱 치면 네이버 화면이 이렇게 쫙 떨어지잖아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10여 년?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네이버 치고 엔터를 치면 네이버 그때는 네이버가 없었구나. 네이버의 그 회사가 설립된 연도가 1999년도입니다. 진짜 얼마 안 됐죠. 그 1999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1997년을 아마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 1997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쵸? IMF라는 게 벌어졌죠. IMF의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서 이제 그 뭐 권고사직이라든지 막 이렇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모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몇몇 그 직원들이 이대로 우리 회사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회사를 나와서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하자, 벤처를 하자라고 해서 세운 회사가 99년도에 창단된 네이버라는 회사였죠. 그러니까 이때 그 모 회사의 그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나와서 벤처를 하자라고 했을 때, 난 그거 안 할래 하고 그 회사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나, 나는 그거 말고 다른 비즈니스를 할래, 아니면 다른 데 갈래, 이렇게 해서 다른 데 가는 사람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다고. 자, 그런 이제 근거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99년도에 그 생긴 이 네이버 회사가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의 인터넷 점유율을 8, 90%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 8, 90%라는 것은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퍼센트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웹사이트가 몇 개일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제 개인 홈페이지도 있고, 뭐 제가 강의하는 기사친구 사이트의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분 개인의 홈페이지도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블로그, 카페 이런 것까지 따지면 엄청난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를 합해서 8,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체는 네이버는 그죠? 엄청난 일이 되겠죠.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우리 수업과 관련 없을 어떤 강의를 할 때, 그때 제가 그 IT의 역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정말 재밌는 강의가 만들어질 텐데, 자, 그런 강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심심할 때마다 기사친구에 오셔서, 저를 찾아오셔서 뭐 유튜브 검색을 하셔서 IT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역사, 내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의로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면서 IT의 비전공자이긴 하지만 IT의 우리나라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직접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이 딴 데로 샜는데요. 자, 네이버라는 이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접속을 할 때 인터넷에서 과거 십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네이버 치고 엔터를 딱 치면 화면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인터넷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화면이 천천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화면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웹사이트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인데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X자 이렇게 해갖고 군데군데 구멍이 난 것처럼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미지 파일을 넣어놨는데 그 이미지가 무게가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나머지 텍스트는 미리 다 나와 있는데 이미지는 아직 덜 나와서 이렇게 배꼽 모양의 X 모양으로 뜨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인터넷 속도가 느렸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패킷 교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웹사이트 자체의 화면 하나를 잘게 쪼개버려요. 이렇게 잘게. 자, 우리가 그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그냥 이론적으로 얘네들을 잘게 쪼개서 이 쪼개 있는 이 조각들을 인터넷 통신회선을 통해서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 쪼개진 게 던져서 날아가겠죠? 날아가서 도착 지점에서 도착할 때 이 쪼개진 위치에 따라서 막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이 부분은 빨리 도착해서 먼저 뜨고 이 부분은 아직 도착 안 해서 나중에 뜨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구멍이 막 생겨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다 도착하면 다 떨어지겠죠. 결국 여러 가지 조각들을 만들어서 뿌려버린 다음에 도착 지점에서 그걸 다시 재조합해서 화면에 떨어뜨려 주는 거, 보여주는 거. 자, 이런 형태의 한 조각들을 패킷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보관해 두었다가 패킷 단위로 분해한 후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보관해 두었다가 이 페이지 자체를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패킷 단위로 분해해서 던져버린다, 전송해준다, 이런 의미고요. 패킷 교환 방식은 패킷 형태로 만들어진 일정 길이의 전송 단위에 따라서 송신 측 패킷 교환기에 기억시켰다가 수신 측 주소에 따라서 적당한 통신 경로를 선택하여 패킷이 막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전송 선로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카카오톡 본사에서 여러분 집까지 가는 방법은 무선으로 갈 수도 있고, 서울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대구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갈 수 있는 통신 회선이 많잖아요. 그 모든 통신 회선에 다 던져요. 그러면 도착 주소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도착 주소에서 그 주소에 맞게끔 페이지를 이제 조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게 바로 패킷 교환 방식이고, 이어서 메시지 교환 방식은 공통점은 축적 후 교환 방식이잖아요. 전체 화면 자체를 역시나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자가 요구하면 던져버리는데, 패킷은 분해해서 던지지만 얘는 한꺼번에 던져버려요. 분해해서 잘라서 던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전체를 던져버린다. 축적 후 전달 또는 전문 교환용 통신망으로 기억장치의 정보를 기억해 두었다가 단말기 역시 전송하는 방식은 축적 교환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고, 메시지 교환 방식은 교환기가 송수신 측의 메시지를 받아서 수신 측에 보내는 방식으로 전송하는 메시지의 길이에 제약이 없다는 의미가, 이만큼의 내용을 한꺼번에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첫 번째 화면에서 얘기한 세 가지가 사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문제 풀이 때 보기로 하고, 회선 교환 방식의 의미, 그리고 축적 교환 방식 속하는 패킷 교환 방식과 메시지 교환 방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사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 내용은 바로 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얘기예요. 망이라는 말은 그물망자죠. 그물망자고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통신망을 의미하는 거죠. 자, 통신망의 종류에는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이제 LAN이라는 게 나오는데, LAN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에서 가까운 거리의 통신망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 내의 통신망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무하는 회사의 건물 내의 통신망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무실 내나 건물 내의 전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 요즘은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회사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메시지를 가끔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고, 휴게실에 있는데 부장님이 서류 빨리 이메일로 보내라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바로 보내거나 그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회사 내에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데이터로, 여러분의 LTE나 LTA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의 통신 요금이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무제한을 쓰든 말든 여러분 걸로 쓰는 거잖아. 무선도 요즘은 와이파이 자체도 회사의 와이파이 내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 있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내가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어. 외근을 하고 있단 말이다. 그 외근을 하는 도중에는 또 내 LTE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것도 요즘은 다 묶어줍니다. 한 기업에서 그런 통신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그 기업에 등록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바깥에 나가서라도 회사의 그 망을 써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기업에서는 그게 또 정보 보안 측면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많이 추진하곤 합니다. 자, 랜의 개념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니까 가까운 거래 통신망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랜의 특징을 보면 역시 단일 건물 내에 또 경로 설정 불필요하고 확장성과 재배치가 용이하죠. 광대역 전송 매치를 사용으로 인해서 고속통신이 가능하다. 저희같이 이제 통신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은 사실 과거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네트워크 하나를 구성을 한다. 사무실을 하나 오픈을 했는데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러면 랜 케이블이라서 UTP 케이블이라고 있어요. 하얀색 케이블을 일일이 다 각 바닥으로 끌어서 허브 달고, 그죠? 라우터 달고 연결해서 각 컴퓨터에다가 랜카드에다가 선을 다 꽂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선들 자체가 너무 많고 복잡하고 나중에 어디 잘못되면 어느 선이 잘못된지 찾아야 되고 이런 불편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무선을 다 쓰죠.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에도 다 무선을 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선들도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되고 좋은 시대가 온 거죠. 앞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의 스마트폰도 무선 충전이 가능하듯이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전기도 무선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선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온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집에 컴퓨터 데스크탑 뒷부분을 보면 정말 지저분하잖아요. 모니터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모니터에서 PC 데스크탑으로 연결되는 케이블, 전기선 케이블, 그래서 뭐 선 정리하는 뭐 이렇게 그 타일을 감아두기도 하고 복잡하고 나중에 먼지가 많이 쌓이고. 진짜 여러분 집에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책상 위에 모니터 하나만 딸랑 이렇게 딱 얹어놓고 뒤에 선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키보드 하나만 딸랑 올려놓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좋아요. 자, 근거리 통신망 하면 이제 그런 과거에 이제 그 사무실 내에 통신망을 설치할 때 이런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가까운 거리 내에 주고받고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는 의미를 사용할 수 있겠죠. 과거에 이제 사무실에서 내가 어떤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프린트하게 되면 내 컴퓨터 옆에 프린트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프린트하면 되지만 프린트기가 저쪽에 있으면 그거를 디스켓에 저장을 해서 들고 가서 프린트기 옆에 있는 프린트가 되는 컴퓨터에다가 디스켓을 꽂아서 그걸 다시 불러와서 거기서 프린트를 하고 또 디스켓 빼갖고 와서 내 컴퓨터에 와서 또 작업하고 이런 불편함들이 전부 다 이 네트워크가 연결되면서 한 프린트가 회사에 하나가 있더라도 전체 컴퓨터가 동시에 다 언제든지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런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랜 말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벤, 웬, ISDN이 있는데 약자 잘 보시면 돼요. 벤은 value, 부가가치 통신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랜처럼 네트워크망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부가적으로 어떤 그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통신망. 대표적인 게 이제 700 서비스. 과거에 이 700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본 전화 요금 외에 뭐 1분당 얼마씩 더 받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핸드폰 벨소리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700 들어가서 다운받고 했었는데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다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기간통신 사업의 대표적인 게 KT라고 본다면 KT의 회선망을 일부 빌려요. 그러니까 KT가 전국의 모든 그 가정이나 뭐 이렇게 사무실에 이제 전화선들이 다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화선들의 일부를 빌려서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자, 그런 형태의 그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통신회선을 어디?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요 말이 시험에 나와요. KT로부터 일부를 임차해서 그러니까 700 서비스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아요. 700에 뭐 5425 뭐 이런 전화번호를 걸면 벨소리나 컬러링 같은 거 과거에 다운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거 다운받을 때 본 요금은 일반 전화요금 외에 1분당 100원씩 더 받겠습니다 하면 본 전화요금은 어디에? 기간통신 사업자인 KT에 내는 거지만 100원씩 더 받는 거는 이 사업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자는 KT로부터 회선을 한 100회선, 200회선을 임대해서 거기서 이제 벨소리 같은 서비스를 넣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업을 우리가 부가통신 사업이다. 자, 공중통신 회선에 교환 설비, 컴퓨터 및 단말기 등을 접속시켜서 새로운 부가기능, 벨소리나 컬러링 이런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통신망이 부가통신망이라 하고 그런 사업자를 부가가치통신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아요. 그 다음에 when이라는 것은 wide의 약자입니다. 원거리가 되겠죠. 넓은 거리. 그러니까 랜의 반대의 의미가 when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when은 물리적으로 각기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DT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단말기를 얘기하는 거죠. DT 혹은 랜을 연결시켜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랜하고 이제 규모 크기로 봤을 때는 지금 랜하고 웬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뭐 있겠어요? 맨이라는 게 있어요. 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맨의 약자가 메트로폴리탄의 약자예요. 메트로폴리탄. 도시간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보다 약간 규모가 큰 거는 도시 내에서 하는 통신망. 그리고 원거리 통신망은 전국적인 상대로 이렇게 통신하는 망.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ISDN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ISDN 하면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얘가 종합정보통신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종합정보통신망. 뭐 오늘날 거의 요즘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ISDN 통신망이 나왔을 때는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그리고 한 1년, 2년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앞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음성을 비롯하여 화상 및 데이터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죠. 과거에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A라는 친구 집에 전화기가 있어요. 자, B라는 친구 집에도 전화기가 있어요. 자, 전화기가 이렇게 뭔가를 연결돼서 통신을 하겠죠. 중간에 뭐 KT라는 전화국을 뭐 통과를 하든지 무선이든 유선이든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맞습니까? 자, 전화를 이렇게 통신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통신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컴퓨터로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PC 통신을 하는 시대가 오게 됐죠. 그럼 각 집집마다 컴퓨터를 한 대씩 설치를 해요. 자, 우리 집도 컴퓨터, 친구 집도 컴퓨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럼 이 컴퓨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뭔가 연결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는 무선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럼 어떻게 해? 전화선을 따서 이렇게 컴퓨터를 연결했어요. 전화선을 따서 이렇게 컴퓨터를 연결했단 말이죠. 자, 전화선을 따서 컴퓨터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면, 이제 연결 지점이 이렇게 있죠. 연결했다면 중간에 우리 뭐 있어야 돼요? 아하. 앞에서 우리가 다 정말 제가 막 피를 토해가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화선이라는 말은 여기가 아날로그 신호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예요. 그러면 이렇게 통신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 있어야 돼? 그렇죠. 신호 변환기, 모뎀이 있어야 되죠. 모뎀. 여기에다가 컴퓨터에다가 모뎀을 달았어요. 모뎀. 여기도 컴퓨터에다가 모뎀을 달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통신을 하죠. 결국은 전화가 물려있는 회선에다가, 전화선에다가 컴퓨터에 모뎀을 이용해서 연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화선 자체는 하나의 전화선이잖아요. 전화와 컴퓨터를 동시에 할 수 없었어요. 내가 PC 통신으로 접속하건 인터넷을 접속하게 되면, 모뎀을 이용 접속하게 되면 이 전화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PC 통신으로 친구랑 통신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집으로 전화를 걸면 우리 집 전화는 뚜뚜뚜뚜 통화 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맞아 죽은 친구들이 되게, 맞아 죽은 엄청나게 혼난 친구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하루 종일 PC 통신하고 인터넷 하다 보면 집에 전화선이 계속 사용 중이니까,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집 전화만으로 통신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화 걸면 계속 통화 중이니까 급한 일이 있어도 통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집집마다 컴퓨터 때문에 전화선을 2개를 설치하면 한 달 기본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ISDN이라는 게 등장한 거예요. ISDN은 하나의 회선에 전화, 컴퓨터, 사무실에 팩시밀레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었어요. 3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었어요. 하나의 회선에 여러 개의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었다. 이게 종합정보통신망 ISDN이었다는 거죠. ISDN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둘 다 되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과거에 TV에서 이 ISDN 처음 나왔을 때 광고가 막 나왔어요. 광고 나왔을 때 어떻게 광고가 나왔냐면, 부부가 침실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자는 친구한테 전화하려고 하고, 남자는 컴퓨터로 PC통신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못하니까 둘이 막 싸우다가, 너무 과격하게 싸우다가 벽을 부딪혀서 벽이 깨진 거야. 그래서 옆집으로 넘어간 거야. 옆집으로 넘어가니까 옆집에는 여자는 전화하고 남자는 PC통신하고 둘이 동시에 하고 있는 거야. 이 집은 둘 다 되네? 어떻게 둘 다 돼? 그 집은 ISDN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TV 광고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면 아마 옛날 광고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다가 얘가 문을 닫았어요. 사용을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얘는 속도에 한계가 있었어요. 속도가 그때 당시에 빨라봐야 9600bps? 15000bps? 하여튼 속도가 엄청 느렸어요. 그러다가 ISDN 다음에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자, 이게 나왔죠. ADSL이라는 게 나왔어요. ADSL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죠? ADSL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VDSL이 나왔어요. 아직도 이 ADSL, VDSL은 전 세계 각국에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회선이에요. 우리나라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제 광 케이블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전부 다 광 케이블로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ADSL, VDSL 써도 인터넷 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대로 다 보이니까. 속도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외국 나가 보고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외국의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느린지. 아직까지 ADSL, VDSL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ADSL, VDSL은 비대칭형이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는 큰 서버가 있다. 여기서 우리 집의 컴퓨터에서 뭔가를 다운로드 받는다. 또는 내가 뭔가를 업로드 시킨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뭔가 어딘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니면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쵸? 다운로드 하는 경우가 많죠. 업로드는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업로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운로드하고 업로드를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해서 할 때 업로드의 속도는 좀 줄이는 대신에 다운로드를 느릴 수 있다면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다운로드가 많으니까 다운로드 속도는 좀 크게 하고 업로드 속도는 좀 작게 하고, 그게 바로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업로드와 다운로드의 속도를 비대칭화 시킨 거, 그게 ADSL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운로드를 많이 하니까 속도를 확 느끼는 거죠. 속도가 엄청 빠르네 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ISDN은 거의 사라지고 ADSL화 되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 IT의 역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결국 이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이라는 개념과 하나의 회선에 여러 개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채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채널 64kbps 이하의 사용자 정보를 전송한다. 그러니까 64kbps라 그러면 진짜 느린 거죠. 오늘날 비교하면 뭐 100메가 단위를 이용하는 광케이블 쓰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 이 64K는 엄청나게 느린 거죠. D채널은 16K랍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 H채널은 B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방식의 정보 전송을 보다 또 고속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지금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시험 문제 풀이할 때 그때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핸드폰 얘기가 나오죠. 이제 무선으로 통신하는 모바일 통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요즘은 뭐 우리가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전화, 무선 그 핸드폰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그죠? 요즘은 뭐 그 카카오톡의 이제 보이스톡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많이 끊겼는데 요즘은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뭐 3G 환경만 되더라도 끊김없이 그대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화 통화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항상 그 초창기에는 항상 어떤 불편함이 많이 있었겠죠. 처음에 이제 이동통신망이 등장했을 때 셀룰러 시스템을 이용하죠. 요즘도 셀룰러를 이용하지만 이 셀룰러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가 셀이라는 단위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핸드폰을 다른 말로 셀폰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셀이라는 말 자체는 이만한 구역이 있다 그러면 이만한 구역을 앞서 제가 패킷으로 쪼갠다는 의미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구역을 나누죠.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이 한 칸 한 칸을 우리가 셀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가 제가 서울은 잘 모르니까 여기가 만약에 A라는 동네, 동네 이름을 제가 다 말하고 싶은데 동네 이름을 잘 몰라서 A동, 뭐 B동, 뭐 C동, 각각의 동네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동네마다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 거야. 동네마다 안테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A동에 걸리면 A동 위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내 스마트폰, 그때는 핸드폰이 투지폰으로 막 통화를 하다가 B동으로 지나가면 A동의 안테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B동에 있는 안테나와 연결이 돼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 셀 단위로 각각의 안테나를 세워놓고 셀 단위로 이동하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화가 많이 끊겼어요. 왜? A동에 있는 안테나에서 내가 점점점 멀어지면서 수신이 약해지다가 B동으로 접근하는 순간 핸드폰 끊어져. 그리고 왜 끊어졌지? 다시 전화하면 B동의 안테나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셀 단위로. 자, 그래서 A동과 B동하고 이동할 때, 차를 타고 빠르게 이동할 때 그 끊김을 어떻게 줄일 수는 없을까 해서 개발한 게 이 핸드오프라는 방식이죠. 통화 중인 가입자가 새로운 기지국 서비스 지역으로 진입할 때도 통화에 끊김 없이, 단절 없이 통화가 계속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우리가 핸드오프 기능이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왔었어요. 핸드오프.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 셀룰러 시스템은 큰 안테나 하나로 전국을 커버할 수 없으니까 각 셀 단위로 나눠서 안테나를 다 세워놓고 이동하면서 그 전파를 다른 안테나에서 수신받아서 통화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크게 나가면 우리나라의 그 모바일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뭐 SK. 자,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SK텔레콤 그 고객이라 그러면 전국에 있는 SK텔레콤 망을 통해서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해외에 뭐 여행을 가겠다.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겠다.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유럽이라는 그 대륙에 SK텔레콤 이 안테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통신을 해요? SK텔레콤과 유럽의 유명한 그 통신사 중에서 이제 보다폰이라는 통신 회사가 있어요. 보다폰 이렇게 써요. F 이렇게. 보다폰. 이 보다폰이라는 통신 회사하고 SK텔레콤하고 협약을 하는 거야. 야, 우리 고객이 니네 그 통신망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니네 회선 좀 쓰게 해주자. 대신에 니네 고객이 우리나라에 오면 쓰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로밍이죠, 로밍. 그러니까 해외 로밍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밍은 아무래도 서로 이렇게 통신사가 다른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다 보니까 요금 자체가 비싸고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 로밍도 잘 쓰지 않죠. 왜냐면은 보이스톡도 되고 뭐 카카오톡 뭐 데이터만 연결되면은 뭐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잘 없지만 이런 의미가 바로 로밍에 대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죠. 네. 이어서 두 번째. 자, 셀룰러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셀폰에 대한 구성은 PSTN, 일반적인 전화 교환기에 설치된 교환기가 필요할 거고요. MTSO라는 이동 전화 교환국도, 여기서 말하는 교환기, 교환국이란 말은 이 안테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BS라는 기지국, 그 다음에 모바일 스테이션, 그 다음에 PS라는 이동국, 이런 것들이 있다.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번 기술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셀룰러 시스템은 이런 식의 구성이 있구나 정도만 봐두세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오진 않으니까. 자, 이 셀룰러 시스템에 이어서 또 나온 게 등장한 게 PCS 시스템이라고 있었죠. 뭐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016, 019, 뭐 이런 전화는 대부분 PCS 시스템이었어요. PCS 시스템은 일반 가입자 휴대 단말기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통신을, 오늘날 그 핸드폰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오늘날의 모바일 시스템하고 다른 PCS 시스템이라고 불렀어요. 016, 019, 018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때 당시에 011, 017은 아니었어요. PCS가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MT 2000이 나오는데 이것도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비용이. 그러니까 단말기 가격 자체도 비싸고. 생각은 아주 좋았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우리나라예요. 그죠? 우리나라. 자, 여기가 뭐 LA다. 자, 여기가 뭐 사막이다. 사하라 사막. 뭐 사막이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하고 통신을 하고 싶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위성이 있어야 되죠.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죠. 방송국에 가면 이제 그 위성 전파를 받기 위해서 접시 안테나 이따만한 엄청난 옥상에 엄청난 안테나를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위성을 통해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그 접시 안테나 이따만한 거 달아갖고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위성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만들려 그러면 스마트폰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은 좋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오지 어느 곳에나, 물론 전 세계가 통신을 원활하게 하려 그러면 이 사막에도 여러분들 그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일반 건물, 조금 높은 건물 옥상에 가면은 정말 벌집처럼 안테나가 막 세워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화에 끊김없이 잘 쓰기 위해서 각 통신사에서 안테나를 막 세워놓는 거거든요. 사막에다 그런 안테나 다 세워놓으면 전 세계가 다 통신이 가능하겠죠. 사막에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온다고. 그러니까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위성을 세워서 위성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쓸 수 있도록 하자, 핸드폰을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등장한 게 IMT 2000이었는데 그만큼의 비용이나 폰 가격 자체가 고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잘 선호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잠시 떴다가 그냥 망했어요. 문 닫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 및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여 하나의 단말기로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누구나나 통화할 수 있는 통신이 가능한 그런 형태였는데 잠시 떴다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정보통신망의 형태입니다. 정보통신망의 형태. 사실 이번 시간에 주 공부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정보통신망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그 첫 번째가 이제 링형이라는 건데 서로 이웃하는 단말기끼리 1대1로 연결된 통신망. 이거는 옆에다 그림을 제가 그리는 대로 하나씩 그려놓으세요. 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와 C라는 친구, D라는 친구, E라는 친구가 서로 통신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1대1로 이렇게 다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된 거. 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와
D라는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A가 D와 통신을 할 때는 얘를 거쳐서, 얘가 C라는 친구라면 C라는 친구를 거쳐서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통신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강강수올래 하는 거야.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전부 다 강강수올래를 해서, 야, 저기 있는 2800만 789 어쩌고저쩌고를 한테 뭘 전해줘 하면 옆에 딱 전해주면 옆에 전달해서 통신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링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스형 같으면 제가 그림을 링형을 이렇게 그리니까 버스형은 버스 그리려고 막 버스 모양을 이렇게 막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버스 타이어 버스 이런 모양이 아니라 버스형은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선생님 그게 뭐예요? 이게 버스입니까? 이게 뭐냐면 버스 정거장입니다. 여기가 버스의 종점, 여기가 버스 기점이라고 본다면 버스가 이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버스가. 그럼 여기가 버스 정거장이야. 정거장. 자, 통신선이 하나로 왔다 갔다 데이터를 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이 버스 노선을 통해서 통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버스 노선 형태, 그게 버스형이야. 하나의 통신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이고 한 단말기의 고장 발생 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얘가 A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 우회 경로는 있어요. B와 C가 통신을 하고 싶을 때 A가 고장이 나면 B와 C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통신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돌아서. 됩니까? 그러니까 우회 경로가 있다는 것은 링형에서도 시험 문제에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2개 이상 뭐 중간에 뻥뻥 뚫리게 되면 고장나게 되면 사용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버스형 같은 경우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한 단말기의 고장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얘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버스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공사를 하고 있어. 거기 버스가 도저히 설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305번 버스가 그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잖아요. 다음 정류장에 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말기가 고장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버스형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스타형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형태죠. 가운데를 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스타형 그러니까 스타는 별이니까 이런 모양 아닙니까 하는데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 키보드에 있는 에스트리크 있죠. 에스트리크 모양. 스타형. A라는 단말기와 B라는 단말기, C라는 단말기가 서로 이렇게 통신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의 단점은 뭐겠어요? 중앙의 컴퓨터가, 자, 중앙의 컴퓨터 얘가 만약에 고장나면 전체가 죽어버려요. 전체가 마비돼요. 얘랑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그러면 그 홈페이지, 그 회사의 그 서버가 다운되면 접속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가 다운됐다, 주 컴퓨터가 다운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는 정말 정보 보안이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스타형이었고, 지금 그림 메모 못하신 분들은 화면 앞으로 돌리셔서 메모를 하고 따라오세요. 스타형.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단말기들이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고, 중앙 컴퓨터가 고장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고, 얘는 컴퓨터가 아니라 하나의 단말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네 번째 트리형. 트리형은 성형의 발전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성형이 이렇게 앞서 스타형은 이런 모양이 생겼죠. 그 트리형은 여기서 가지를 더 뻗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형태를 트리형이라고 합니다.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일정한 지역의 단말기까지는 하나의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는 단말기는 나뭇가지처럼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형태가 트리형이고요. 자, 마지막 망형. 이거는 따로 별표 하나 해두고요. 망형은 그물망자, 그 그물형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단말기와 단말기들이 통신해서 연결시킨 형태다. 자,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 D, E라는 친구가 이렇게만 연결되면 링형이죠. 근데 얘는 모든 단말기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리니까 이거 스타형 아닙니까?
별 모양. 6개 있으면요. 단말기 6개 있으면 또 이거 다 연결돼야 되거든. 이렇게. 단말기가 7개 있으면 또 다 연결돼야 되거든. 이렇게. 이게 뭡니까? 그물형이죠. 제가 5개를 그리니까 스타형처럼 생겼지만 그물형이라고 합니다. 모든 단말기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겠죠. 뭐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통화할 때 만약에 이 선이 별로 안 좋으면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의 단점이 뭐겠어요? 이렇게 모든 선을 다 연결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뭐 그걸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이거 앞서 다른 그 강의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망형은요, 회선의 수가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자, 노드라고 하는데 회선의 수가 단말기 노드 수에 따라서 회선의 수가 달라지겠죠. 노드가 만약에 2개다. 뭐 예를 들어 2개다 이렇게. 단말기가. 그럼 회선 수 몇 개? 1개만 있으면 되죠. 1개. 노드의 수가 3개다. 하나, 둘, 3개다. 그럼 회선 수는 하나, 둘, 3개가 필요하겠죠. 노드가 3개면 회선의 수는 3개. 자, 노드가 4개가 있어. 4개. 회선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야 되겠죠. 6개. 4개다, 6개. 자, 노드가 5개다. 5개까지만 해볼게요. 5개. 그러면 여기서 6개에다가 7, 8, 9, 10개. 5개다, 10개. 자, 점점 늘어나죠? 자, 노드의 수가 점점 늘어나요? 이거를 공식화 시킨 거야. 시험 문제에서 이 노드의 수가 40개일 경우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노드의 수가 40개일 경우에 회선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노드 시험지, 큰 시험지 딱 펼쳐놓고 40개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일일이 자로 줄을 다 꺼서 몇 개인지 확인하시겠어요? 못합니다. 시험지 다 찢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사용했던 공식을 만들었죠? 이겁니다, 이거. 좀 보기 좋게 쓸까요? 2분의 노드의 수 곱하기 노드의 수 마이너스 1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40개면 여기다 40을 n자리에 4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42분의 40 곱하기 40 마이너스 1, 39. 요게 정답이란 얘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요걸로 해볼까요? 노드수 5개? 5개를 하게 되면 2분의 5 곱하기 5 마이너스 1, 4니까 2분의 5, 4, 20이니까 몇 개?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묻는 문제가 몇 번씩 나와요. 그래서 요 계산 공식 2분의 노드의 개수 곱하기 개수 마이너스 1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요게 이번 시간에 하이라이트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끝으로 해서 정보통신망을 끝으로 해서 정보통신 개론 과목을 제가 일단은 막을 내릴까 합니다. 사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서 100% 다 하지는 않았어요. 문제를 풀면서 우리 본강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언급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반드시 집중을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일단 마지막 강의니까 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과목이 존재를 하잖아요. 또 정보처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5과목입니다. 5과목. 정보처리는 전자계산기 구조,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그리고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그리고 정보통신 개론이에요. 사무자동화는 사무자동화 시스템, 사무경영관리 개론, 프로그래밍 일반, 정보통신 개론 이렇게 4과목이고, 정보통신 개론은 둘 다 똑같은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되고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뭐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강의 수가 워낙 한 과목당 강의 수가 10개, 12개씩 막 되니까 전체 5과목 다 하게 되면 거의 강의가 문제풀이까지 하면 100강이 넘어가죠.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막 이렇게 케이크 촛불에 불 켜놓고 뭐 파티도 하고 온라인 얘기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이번 시간은 마지막 강의이긴 하지만 또 문제풀이 때 다시 뵙기 때문에 뭐 시원섭섭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 반드시 고득점을 합격해서 실기 수업도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를 또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와 함께 만들어 주시고,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실무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격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에 비하면 내용이 쉬워요. 하지만 컴퓨터 활용 1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전공자가 접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넓은 범위니까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까지 다루니까 그 다루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이용하기에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하셔서 여러분의 목표를 꼭 달성하시길 바라요.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함께 항상 행복하시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기사친구 대표 강사 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